요소가 나열되어 있는 법리 형태들이 있어요. 요소가 나열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사안에 포섭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요런 것부터 연습을 좀 하시다 보면은 논리력도 좀 배양이 되고 많이 느실 거예요. 뭐냐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근기법상 근로자 종속관계 이제 판단 기준에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뭐 이런 거 나오죠. 펴놓고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일하는 사람이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율에 적용을 받는지, 그 다음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 이런 거를 사용자가 정하고 이거에 구속을 받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뭐 인적 종속성이네, 뭐 독립사업자성이네 그런 거 얘기는 그냥 집어치우고, 그런 얘기는 집어치우고 어쨌든 그냥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나열하고 있는 건데, 거기 도구나 원자재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해서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뭐 이런 거 나오죠. 다 쓸래니까 제가 힘이 없네요. 그 다음에 계속성, 전속성 이런 것도 보이시죠? 그 다음에 보수가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이런 것도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좀 부차적으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유무,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등 이런 거는 이제 부차적인 거.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으니까 임의로 정할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갖다가 본문 구성을 하려면 이렇게 들어갈 거죠. 아까 내 처음에 뭐냐면요. 사건의 발생. 두 번째가 뭐예요? 사실관계 확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법의 발견이에요. 법의 발견. 거기서부터가 저희 답안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무조건 뭐 쓰는 거예요? 법 쓰는 거예요. 법. 그죠? 그래서 근로자는 뭐라 법 이렇게 써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법 써 있는 것 중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 근로 제공이 독립노동이 아니라 종속노동이다 라고 하는 게 통설과 판례 입장이죠. 그죠? 아니 통설과 판례고 뭐고 간에 일반 상식적인 입장이잖아요. 그죠? 종속노동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독립노동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판례도 뭐 이런 부분도 나오죠.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서 뭐요? 종속관계가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요런 부분 찾으셨어요? 있죠? 다 책에? 다 있죠? 이런 거 쭉 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종속관계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판단하는 거, 기준이 요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법부터 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목차는요? 여기 하나 달고 여기 하나 달면 되죠. 뭐 그냥. 선생님, 제 차기에는 더 아기자기한 목차가 많은데요. 그거는 뭐 쪼개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 책에는 뭐 무슨 종속성, 무슨 종족성, 뭐 부차적인 요소, 뭐 이런 식으로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쪼개졌는데 이렇게 안 쪼개지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쪼개건 안 쪼개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법의 발견, 그 다음에 뭐예요? 법의 해석이죠. 그 법의 해석이 이거잖아요. 그죠? 법 해석이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 왈왈왈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번 뭐예요? 적용이죠. 그죠? 그럼 적용할 때는 뭐예요? 제가 판례는 몇 번 쓴다고 그랬어요? 최소한 2번. 문제제기에서까지 쓰면은 3번 쓰는 거예요. 이걸 문제제기에 다 갖다 쓰면 망해요. 문제제기가 엄청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만 갖다 써야 돼요. 과하지 않게. 근데 최소한 2번은 써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거 이렇게 요소 나열된 건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순차적으로 하라 그랬죠. 문제를 읽다 보면요. 문제를 읽다 보면은 문제가 이렇게 문제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공인노무사 몇 회, 막 이렇게 하고 왈랄랄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백이에요. 보신 분,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고, 여기는 여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이렇게 말랄랄 써 있으면은, 눈에 띄는 것부터 답안지에다 옮기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썩 좋은 습성이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것부터 옮기면 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데, 평소에 연습은요, 되도록이면 시간을 초과하더라도요, 순차적으로 넣는 연습을 하세요. 뭐예요? 여기 쭉 봤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좀 밑줄 그어놓으면 좋겠죠, 문제 풀 때. 그죠? 그래서 업무의 내용을 사안에서는 이러이러하니까 사용자가 정하고 있다. 1번. 사안에서는 이에 대해서 취업규칙 적용을 받고 있다.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안의 포섭이요. 순서대로, 이거는 문제지죠? 답안에다가 순서대로 차례차례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근로자성이 긍정되는 요소,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요소,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여기에다가는 긍정되는 요소만 와라라 적고, 여기에다가는 부정되는 요소 와라라 적고,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 부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걸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여러분만 본 거 아니고 저도 봤는데요.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하면 안 돼요? 해도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들 저렇게 요소로 나열된 거는 다 그렇게 해야지. 이상하게 근로자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림동에 있는 모든 수험생을 안 봐도 뻔해요. 요소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요소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상하게 근로자만 긍정되는 요소, 부정되는 요소 이렇게 나눌 줄 알지. 여기에서만 요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요소가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겁나 많아요. 겁나 많은데 다른 거는 절대 그렇게 안 하면서 근로자만 그렇게 해요. 선생님들이.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잘잘잘잘 쓰시면 돼요.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연습은 이게 여기에서 순차적으로 들어오면요. 이것보다 요소 더 긴 거 없어요. 진짜 거짓말 않고. 요소 더 긴 거 없거든요.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다 세본 거 아니니까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거의 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연습이 되면은 나머지는요, 뭐 자연스럽게 거의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습관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시간을 약간 초과하시더라도요, 요걸로 순차적으로 집어넣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요런 거는 이제 시험은 뭐 좀 그렇다 치고 요런 걸로 시간 때우고 싶진 않고요. 좀 딴 얘기 할게요. 그러면은 저렇게 요소가 잘잘잘잘 들어오는 게 뭐야? 저런 게 많이 있나? 겁나 많아요. 많이 있어요. 근로자 지나면 우리 뭐 공부해요? 사용자 공부하잖아요. 그죠? 사용자 공부를 하는데 저희 법에는 사용자의 의미는 안 써 있어요. 사용자의 종류만 써 있지.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의미는 안 써 있어요. 종류만 딱 써놓고. 사업주는 뭐죠? 근로자한테 근로제공 받고 그거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죠. 그죠? 뭐요? 명시적이기도 하지만 또는 뭐요?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사업경영 담당자는 뭐예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사업경영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자.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그죠? 그 여러분들 민법 공부할 때 이사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요. 사업주로부터 뭐예요? 인사, 후생, 노무관리. 아예 그냥 근로조건의 결정이랑요. 업무 지휘권을 위임받은 자예요. 다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위임받은 자예요. 위임받은 자인데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리는 없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뭐 나올 리는 없고 이 사업주를 공부하다 보면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면 상관없는데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묵시적 근로계약의 법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는 보나마나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여기 원청업체가 있어요. 원청업체.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하청업체. 하청업체 밑에 이렇게 근로자들이 있는 이런 케이스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뭐 얘한테 해고당해 놓고 얘한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명시적인 근로계약 체결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명시적인 근로계약 체결한 사람은 얘잖아요. 문제는 분명히 이렇게 나올 테지만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요소를 나열하는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 얘는 원고용주고, 그 다음에 얘는 제3자죠. 제3자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얘한테 부당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답안을 만드는 형태대로 하자면은 처음에 뭐 들어가요? 법조문 들어가죠. 법조문 사업주, 경영 담당자, 행위하는 자, 그죠? 그 다음에 사업주에 대한 해석론, 근로를 제공받고, 그 다음에 뭐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그죠? 근데 이거 뭐예요? 묵시적인 근로계약 또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거에 대한 다시 또 해석론 또 나오겠죠? 그렇게 순차적으로 목차를 뭐 2개를 달던 3개를 달던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순차적으로 파고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원고용주가 독자성,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유사하다고 볼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 기니까 그냥 말로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해당 요 근로자는 뭐요? 제3자와 종속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근로제공 상대방도 제3자이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실제로 제3자이다. 그래서 요소가 몇 개 나와요? 4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문 구성은 이 정도면 됐고, 본문 구성. 그럼 사안의 포섭은 어떻게 가겠어? 사안의 포섭. 또 똑같이 가겠지. 맞잖아요. 똑같이 가잖아요. 그럼 뭐 3번, 뭐 4번이든 뭐 3번이든. 여기에선 뭐, 여기, 여기 얘가, 여기 있는 법리가 뭐예요? 원고용주가 독자성, 독립성을 결해서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유사하다고 볼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지만 문제에서 주어졌던 내용들이 여기에 추가가 되면서 같이 섞이는 거예요. 그 1번 법리하고. 그죠? 이래 해서 얘가 독자성, 독립성이 없고 이래 해서 얘가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유사하다고 볼 정도로 이래서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이다. 문제에서 주어진 거 가지고 이게 줄줄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줄줄줄 들어가고 이거 뭐요? 여기 있는 얘는 실제로 제3자랑 종속관계에 있고 종속관계는 여기 있는 거 이거 다 써줘야 돼요? 난리 나지. 여기 있는 거 다 써주려면 이거 종속관계 이걸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로 판단하는 거 이거 다 쓰려면 난리 나니까 몇 개만 갖다 쓰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만약에 쓴다면 조금만 갖다가 저기 있는 거 몇 개만 끌어다가요. 근로제공의 상대방, 그 다음에 실제로 임금 지급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4개를 차례차례 끌고 와야겠죠. 그죠? 근데 저 4개가 다 인정돼야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4개가 다 인정돼야. 그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근데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여러분들 책에도 써 있을 거고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도 배웠을 거예요. 그죠?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는 사례는 우리나라의 로스쿨 노동법 해설에 보면은 그 교수님이 맞다는 전제 하에서는 우리나라에 사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를 줄 수밖에 없겠죠. 워낙 인정되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이래 해서 요게 하나가 미스됐으니까 결론은 한두 줄로 쓰면 되겠죠.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뭐 구제 신청은 타당한가라고 하면은 구제 신청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왕에 하는 김에 문제 제기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뭘 했냐면요. 요거는 했어요. 요거는 했어. 여기에는 뭐 하면 돼요? 의. 그래서 조문 쓰고 그 다음에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 이렇게 하고 여기다 왈왈왈 이렇게 쓰면 돼요. 상황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여기에 있던 거 썼던 법리가 순서대로 들어오면 되는 거고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주고 근데 요걸 한번 해보자고요.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얘를 해고했는데 얘한테 구제 신청을 했어요. 얘한테 구제 신청했단 말이에요. 원청업체한테. 문제가 그냥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요.
원청업체가 구제신청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 물어봤다고 치자고요. 상황 이해되시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일 먼저 하면 안 되는 거 문제 요약하기. 그런 건 이제 패스하자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안에서는 구제신청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또 문제 옮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피해야겠죠. 그럼 실제 아까 전에 분쟁에서 다퉈지는 쟁점 있잖아요. 다퉈지는 쟁점이요. 다퉈지는 쟁점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여기 있는 거 요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A 업체, 여기에 있는 B 업체. 그래서 B 업체가 독자성, 독립성을 결하여 A 업체의 노무 대행기관과 유사하다고 볼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여기 있는 C는 이 원청업체랑 종속관계 있고 근로제공 상대방도 얘고 임금지급도 얘가 해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진짜 쟁점을 제대로 적시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